원룸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평당 2,200만 원짜리 곱하기 45평 이렇게 지으면 이제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네. 땅값이 10억이니까 이런 거 만약에 살 때 얼마가 필요하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토지값이 10억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자, 자기 자본이 얼마였고 대출이 얼마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자기 자본이 이거는 보통 한 2, 3억 들죠. 대출이 왜냐면 80% 나오니까, 대출이 80% 나오니까 한 7, 8억 정도 듭니다. 7, 8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이즈에다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건축비를 지을 때 건축비가 약 그래도 한 8억 정도 나와요. 요즘에 8억 정도가 나오면 이거는 대출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옵니다. 4억에서 5억. 한 5, 60% 나오거든요. 5, 60% 나오고, 요즘도요?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80%인데 이제 요즘에 은행에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건축비가 오르니까 만약에 이제 건축비가 8억인데 은행에서 감정하는 건축비는 막 6억이나 7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거기에 80%를 대출해 주니까 실제로는 도급 계약 금액의 한 5, 6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외상을 해야지. 이게 이제 읍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읍수를 하는 만큼 레버리지가 되니까 이거 그래도 한 2, 3억은 해야지. 보통 한 20%에서 30% 이렇게 해서 2, 3억 하고, 그럼 나머지 한 1억 정도 내 돈 들어가고. 이건 계약금이죠. 계약금 쏘고 대출 받고 레버리지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이제 부대 비용이 있어요. 부대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건물 짓는데 1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9억. 그죠? 네. 원룸 지으면은 땅값이 10억에 건축비 어쩌고 하면 19억. 요런 걸 이제 20억 초반에 파는 거죠. 근데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을 내야겠죠. 생으로? 네, 생으로. 근데 부대 비용은 예를 들면 뭐 설계비, 뭐 감리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출 받는 거에 대한 이자, 뭐 잡비, 이런 거 내면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내 돈이 얼마 들어가냐 했을 때 19억짜리를 하는데 보통 한 5억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가고, 대출을 얼마 받느냐? 대출을 한 11억에서 한 13억을 받는 거죠. 나머지 2, 3억을 외상을 한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이게 한 27%. 그 다음에 이게 한 60%. 그리고 나머지 한 13%는 이제 외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건축비가 얼마 나올지 계산하는 법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기다 땅이 45평이니까 이게 만약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은 건폐율이랑 용적률 계산하고 공사 면적 계산해서 공사비가 요즘에 평당 뭐 600이다 700이다 계산하면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막 땅 찾을 때마다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10억이, 이건 또 빨간색으로 해줘야지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10억짜리가 하는데 이제 5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나와요? 네?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그래서 원룸을 할 때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한 30평에서 한 50평이니까, 근데 내가 어떤 지역에 하느냐 해가지고 땅값이 나오면은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공부를 좀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꼭 넘어가기 전에 네. 저 외상의 영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상에 네. 외상의 외상은 영역. 네. 저 2, 3억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외상은 2, 3억인데 이 외상을 하는 거는 관례적이에요.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많이 해준다고 무조건 해준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왜냐면은 그 공사비가 8억이면 8억을 공사 시작 삽두자마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잖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뭐 1억 착공할 때 1억 주고 조금 올라가면 1억 주고 해서, 예를 들면 1억씩 8번을 준다 이거예요. 8번을 주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하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한다고. 근데 건물 다 지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나 8번째 대금 줄 게 남았잖아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임대가 맞춰지면은 그때 나중에 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뒷부분에 받을 거는 조금 중국 나고 조금 미뤘다가 외상으로 받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상으로 하는 범위를 얼마나 많이 레버리지를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읍수의 영역이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시공사랑 계약을 할 때 그래도 이거 계산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때그때 다 주는 게 좋긴 한데, 관례적으로는 그래도 한 일부,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약간 나중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외상을 많이 하기도 하죠. 해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 하는데 이제 꼬마 빌딩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상급제는 좀 어렵겠죠. 네. 상급제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꼬마 빌딩은 올 근생인데 올 근생이면은 그래도 3, 4층은 되잖아요, 건물이. 그러면 그 3, 4층까지 주택이 아닌 사업자가 임차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상권이 좀 있어야 되니까 땅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으로 할게요. 평당 5천만 원. 네. 5천만 원짜리 땅에 우리가 그래도 50평. 그러면 얼마죠? 25억. 25억 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데는, 자, 이런 데는 일단 심플하게 오늘은 해볼게요. 자, 토지, 자기 자본, 대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시공사 외상을 안 넣었어. 왜 안 넣었죠? 왜 안 넣냐면, 왜 안 넣었어요? 자, 원룸은 시공사 외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외상을 한 거잖아. 근데 외상하고 나면 준공이 나고 임대가 좀 맞춰지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돌려줄 돈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돌려주는데 근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근생이죠. 근생. 올 근생이죠. 올 근생도 사실은 뭐 월세 보증금을 받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사한테 외상을 해서 지었어. 근데 이거는 은행처럼 뭐 만기일시 상환이 아니거든. 그래서 바로 빌려준 거는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전세 레버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뺄게요. 여기서는 빼고 그냥 대출까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자기 자본 대출. 그러면 25억이다. 그러면 보통 대출이 그래도 80% 나오니까 20억. 내 돈이 한 5억이 들어간다. 자, 여기서 건축비도 25억. 이게 토지. 여기서 건축비는 그래도 아까 원룸이랑 비교했을 때 땅값은 비싸지만 그 원룸이랑 외형 자체는 크기는 그 볼륨은 비슷하거든요. 볼륨은 어차피 꼬마 빌딩을 짓는다 해도 땅값이 비싼 거지 이게 상업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종 일반이기 때문에 뭐 건폐율 용적률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건축비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9억을 잡을게요.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네, 9억 잡으면 9억에서 대출이 그래도 한 5억은 나온다. 내 돈이 한 4억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부대비용. 자, 부대비용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억 잡을게요. 네? 2억 잡으면 여긴 내 돈 2억. 자, 그러면 총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죠? 얼마 들어가요? 다 더하면 36억. 근데 내 돈이 11억. 그 다음에 대출 받는 게 25억. 이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한 30% 되죠. 이게 한 70%.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대부분 이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총 비용의 3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땅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2분의 1보다 좀 더 적게 들죠. 왜냐? 땅값의 비중이 크고 그 땅값에 대한 레버리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은 이거 그렇게 따지면 2분의 1로 하면은 한 12, 13이 필요한 건데 조금 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래도 반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래서 근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근생은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 이런 거 하죠. 이렇게 건물 지었을 때 나오는 월세에서 이거 이자를 빼야겠죠. 25억에 대한 이자를 빼면 이게 순이익이 나오고, 그죠?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제 순이익에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돈 이거죠. 이거 11억 들어가는데 순이익이 얼마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 근데 관리 비용은 좀 무시해도 돼요? 관리 비용도 일단 넣을 수 있죠. 관리비도 일단은 월세에 들어가죠. 월세. 일단 월세라는 거는 진짜 찐 월세에다가 관리비. 그다음에 이자에는 이제 순수 이자에다가 진짜 관리로 나가는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뭐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 개념 자체는 그냥 일단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거 뺀 게 순이익에서 실투로 해서 수익률을 따지면 된다. 이 수익률이 곧 이 건물의 가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지어서 대부분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원룸이랑 그 근생 같은 경우는 건물 지어놓고 월세 받으면서 임대해놓고 보유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아니면 통매각을 하든가. 근데 우리가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 네. 다세대는 이제 빌라죠. 빌라.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분양으로 많이 하죠. 분양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주거지형이죠. 주거지기 때문에 한 3,500 정도 평당. 근데 왜 더 비싸게 했느냐? 원룸보다. 원룸은 한 필지만 사면 되는데 다세대는 그래도 막 두 필지를 사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필지를 사야 될 수도 있고
수익성이 잘 나는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땅 구하는 게 또 원룸보다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비싸게 살 확률이 높다는 거고, 3,500만 원에 곱하기 한 80평 대주로 할게요. 80평. 이렇게 했을 때 땅값이 얼마냐? 28억. 이렇게 되는 거죠. 28억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되고. 자, 그러면 토지비 28억 있는데, 자, 이것도 해야지. 자, 자기 자본, 이것도 대출. 자, 자기 자본 이거는 뭐 땅값 사는데 뭐 80% 대출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이건 22억 대출 나오고 6억이 일단 내 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그 일단 건물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제가 요 8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공사 면적 한 200평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한 13억 정도 잡았어요. 제가 13억. 건축비 13억 하면은 이거는 레버리지가 한 8억 나오고 여기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 요게 한 2억. 요것도 이제 자기 자본이 2억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 건물 짓는데, 이건 어차피 분양할 거긴 한데, 건물 짓는데 총 43억이 들어가죠. 43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한 13억.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한 30억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비율로 치면은 이게 한 30%. 요것도 한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으로 보자. 땅값의 반이냐? 땅값의 반이면 이거 14억이잖아요. 네. 14억인데 13억이 필요한 거다. 얼추 맞네. 그러니까 거의 얼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자,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45억짜리 4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빌라가 만약에 10개가 나왔다. 10개. 근데 빌라 하나당 5억에 분양을 한다. 그죠? 5억에 분양하면은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이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50억. 그죠? 50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43억에 들여서 건물 지어서 다 팔았더니 이제 50억이 되니까 매각 차익이 이제 7억이 되는 거죠. 7억. 이거는 이제 신축 판매업이라고 하죠. 신축해서 판매한다. 신축 판매업. 그래서 7억이 나온다. 근데 43억 들여가지고 7억 먹는 거면은 좀 재미가 없죠. 수익률 재미없는데, 그치.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 43억짜리 할 때 얼마 들였죠? 13억을 들였죠. 13억 들여서 7억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그래도 한 50%? 60% 이렇게 되죠. 1년에 하나만 했을 때, 그래도 1년 동안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6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럼 황대님은 13억 들여서 7억 남는 거면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하죠. 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좀 애매한데? 네, 애매해요. 네. 근데 요즘 다세대가 은근 수익률이 좀 낮아요. 은근 수익률이 낮고, 옛날에는 이게 2배 뛰기 했거든요. 그냥 100%? 100% 정도는 해야. 10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세 전이야. 그러니까 세 후 하면은 그냥 50%? 이렇게 되는데, 다세대가 요즘 땅값도 많이 오르는 데 비해서, 물론 분양가도 많이 올랐는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린다 보니까, 그 수익률 한 5, 60%만 해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건축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 뭐, 이왕 밥 먹는 거,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50%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처음 하는데 5, 60%를 벌자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건축물의 종류에서 맨 마지막에 오피스텔 도생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건 한 2, 300% 하죠. 내가 13억 들여서 한다. 그럼 뭐 26억 아니면 뭐 더 이상 해가지고 막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생의 프로젝트죠. 이제 그런 걸 나중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원룸을 하잖아요. 원룸을 했을 때는 매각하지 않고 그냥 전세 풀피만 했을 때도 거의 2배 정도 하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자산 늘린 거고, 여러분들이 꼬마 근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세대 해도 이렇게 자산을 늘려도 되고, 이거는 이제 선택하기 다릅니다. 그러면 그 원룸 지금 계속 하고 갖고 원룸은 일단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이제 거기 호재가 좀 터지고 이제 GTX 나오고 하면은 그때 매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세대도 보면 이게 투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사업. 신축 판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신축했을 때 개발에 대한 수익이 있는 거지, 그 현재 시점인 그 빌라가 5억에 팔린다라는 거는 그 시점에 파는 거니까 내가 원가를 적게 드리는 거에 대한 마진을 먹는 그냥 사업인 거지, 내가 이게 이 5억짜리 빌라가 내가 분양을 안 했어. 분양 안 하고 43억에 지어서 이 5억이 그냥 갖고 한 2, 3년 지났어. 2, 3년 지났더니 이게 막 분양가가 6억으로 올랐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여러분들 뭐 꼬마 근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원룸이든 다세대든 딱 지어가지고 세팅해놓고 바로 판다. 사업이에요, 사업.
그 부동산의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취하지 않는 거고, 그냥 내가 원가를 들여서 사갈 사람들에 대비해서 좀 싸게 산다. 그 마진을 먹는다. 그 개발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한 마진을 먹는다. 그게 사업인 거고, 내가 그렇게 해놓고 조금 묵히겠다. 묵혀놓은 다음에 팔겠다 하면 이제 투자인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잖아요. 다 그지잖아요. 남들 빼고 나만 그지야. 네, 주변에서 보면. 네. 그래서 근데 건물은 하고 싶고 아파트는 규제 막혀 있고 오피스텔도 요즘에 난리 났죠. 그러니까 PD 수첩 나오고, 그리고 그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은 어쨌든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분. 근데 부동산의 본질은 땅인데, 땅의 지분은 물론 그런 아파트의 상품성이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의 본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 건물은 내가 땅 다 갖고 있고 거기에 건축물을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건축물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꼬마 빌딩 하나 지어서 윗집에 내가 살고 밑에 카페 있고,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내 자금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디에 접근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어떻게 세팅하고 엑시트 할 건지,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 건지, 그런 거를 좀 전략을 짜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원룸을 짓든 그 근생을 짓든 다세대를 짓든 결국 그 툴은 똑같아요. 그냥 툴. 신축을 하는 행위는 다 프로세스나 그냥 뭘 짓느냐만 다른 거지. 그래서 신축하는 행위도 일단은 한번 배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모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경매랑 똑같습니다. 경매 낙찰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내가 아파트 낙찰받냐, 빌라를 낙찰받냐, 그러니까 뭐를 낙찰받냐에 따른 것만 다른 거지, 경매를 하는 행위 자체는 여러분들 권리 분석하는 거는 다 비슷하듯이 이제 신축도 신축하는 방법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자금 상황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냥 자본에 대한 그런 전략, 이런 것만 다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저 13억이 있는데 한남 뉴타운 재개발을 산다. 신축을 한다. 그렇지.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신축을 하죠. 저는 신축을 하죠. 안 넘어오네? 조금 살짝 땡겼는데. 살짝? 네.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어. 어떻게 투자해서 사는, 투자자로서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전공법으로 돈 벌어서 그냥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신축은 투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한남 뉴타운 재개발하면 무조건 뭐 한남에 새 아파트 뭐 얻는다, 뭐 나중에 엄청 상승한다, 이건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이런 신축을 계속 하면은 사실 그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